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 이제 3일 동안 혼자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각도기님이 내일 오시는데, 앞으로도 혼자서도 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좀 제가 혼자 하니까 조금 옆에서 코멘트가 없다 보니까 조금 내용상 좀 부족한 면이나 이런 점이 좀 있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내일부터는 또 각도기님의 풍부한 코멘트가 좀 곁들여진 좀 더 알찬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증시 하락을 조금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오전에는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전부 다 반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증시가 좀 떨어지는 날은 당연하고, 오르는 날도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날들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좀 대응하기가 조금 힘든 장이 계속 7월 달에는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지수 자체만으로 보면은 그냥 그럭저럭 했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에서 한 2,7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에서 한 2,000억 정도 순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변동성만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일본이나 홍콩 항생지수도 1%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대만이 휴장을 했습니다. 태풍 영향 때문에 좀 휴교령도 내리고 이렇게 그쪽 지역은 조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업종별로는 의약품 섹터가 제일 강했습니다. 대웅제약이나 휴재 같은 회사들은 9%, 13%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대웅도 6.5%, 삼성바이오로직스 4%, 한올바이오, 한미약품, 셀트리온도 2, 3%씩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에 이어서 바이오나 조선, 방산, 그리고 에너지 업종, 이런 상대 강세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바이오 중에서는 개별 조금 작은 업체들도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이오 투심이 이제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서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종밀 섹터에서도 SD 바이오센서가 4% 상승해서 업종 2위를 이끌었습니다. 업종 3위는 음식료 섹터가 기록을 했는데요. 혜태 제과식품, 삼양식품, 농심이 각각 2, 3%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리포트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라면주들은 워낙 수출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기대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건 삼양식품에 이제 소스를 납품하는 S&D가 오늘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이렇게 계속 밀양 2공장 이제 내년도 증설 완료되면은 캐파가 한 38% 정도 많이 급증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소스 납품하는 그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동률이 90%에 차서 증설이 예정이 된다, 증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증설도 예정될 예정이다, 이런 류의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많이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에서는 동방이 12% 상승, KCTC가 7%대 상승하면서 뜬금없이 이 업체들이 많이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 위메프와 그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지금 상당히 좀 위기로 다가오고 있죠. 이거의 반사수혜로 시장에서는 좀 테마성으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제철, 고려아연 이런 회사들도 2, 3%씩 하락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조일알미늄, TCC 스틸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2%대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어제 시간외로 한 8% 가까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 영향도 있고,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건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에 대한 실망감, 그거는 조금밖에 없을 것 같고, 로보택시 일정이 지연된 게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로보택시와 상관없이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아직 조금 우리가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고, 여전히 광물 가격도 부진한 상황이라서 2차전지주들의 하락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우크라이나 관련 그 재건주들이 오늘은 조금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삼부토건이 9%대 하락, 코오롱글로벌이 6%대 하락, 대우건설도 3%대 정도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 그 주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건설주들도 미분양이 조금 해소가 되고 사업성도 괜찮아지는 지역들이 나오면서 수주 기대감도 다시 생겨나고 있고,
이런 이제 아이디어로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이 조금 상승분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2차전지주들이 좀 하락세를 많이 이끌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대 하락,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도 2, 3%씩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LG엔솔이 오늘 1.4% 빠졌는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빠져서 지금 상장한 이래로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만원의 공모가를 상장을 해서 바로 60만원까지 이렇게 치솟았는데 줄줄이 하락을 이어가서 다시 30만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아쉽네요.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개인 투자들의 성과가 마이너스 7%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LG 관련주들이 좀 2차전지 관련주들에 좀 많이 매수가 좀 몰려 있어서 수익률 부진에 조금 영향을 줬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오늘 한 2020년도 이래로 최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좋지 않은 업황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체 중에는 오늘은 한 2%대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실망적이었죠. LG노텍과 LG노텍 또한 2%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오히려 1.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3가 엔비디아 통과했다 이런 뉴스는 지난주부터 이제 중국 언론, 대만 언론들에서 나온 거 소개를 해드렸고, 어저께도 대만 디지타임즈라는 조금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보도가 나와서 이거는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로이터에서 또 같은 류의 보도를 냈습니다. HBM3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지만 HBM3E는 아직 통과 못하고 있다. 네, 어제 말씀드린 사실 내용은 그대로인데, 뭔가 로이터 통신이라는 조금 더 글로벌리 이제 영향력 있는 매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시장의 임팩트는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는 확실하게 좀 영향을 좀 크게 줬었는데 하반기로 오후로 갈수록 조금 무뎌진 것 같고요. 삼성의 HBM3가 이르면 8월부터 엔비디아에 납품될 예정인데, 특히 중국 수출용 H20이라는 GPU에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다. 이 소식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제품에 사용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해서 중국 수출용 제품으로만 좀 탑재가 될 걸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하이닉스로 하여금 HBM3E는 지금 납품을 8단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능 높은 GPU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의 HBM을 탑재를 하고, 성능이 조금 낮은 중국향으로 나갈 제품에는 삼성전자 거를 씀으로써 상당히 HBM 쇼티지 구간에 잘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가 아니었죠.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사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를 납품을 엔비디아에 시작을 하면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이 점유율이 조금 떨어질 우려를 좀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중국 제품에만 한정적으로 사실 쓰인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캐파는 한정적이고 쇼티지 상황이라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HBM3E라는 선단 제품에 조금 더 캐파 할당을 함으로써 오히려 마진율은 더 좋아지는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 폭이 조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한테는 사실 HBM3를 통과했다라는 이슈가 나쁜 소식이 아니죠. 그 공급망이 하나 추가가 된다는 소식이니까 사실 매출 확대 요인이라서 호재가 맞는데, 삼성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오늘 하락으로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HBM3가 아니라 HBM3E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로이터에서는 삼성의 HBM3E 제품은 엔비디아의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시장에 실망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HBM3E 통과 못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로이터에서 쐐기를 박아주니까 시장에서 한 번 더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나 이제 3E의 통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하게 조금 언론이나 아니면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하이투자에서는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로이터 보도대로 HBM3 통과했는데 2분기 후반부터 공급 중일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로이터에서 보도 나오기로는
이르면 HBM3가 8월부터 납품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하이투자에서는 이미 2분기 후반부터 공급 중일 것이다라고, 시점의 차이는 조금 존재하지만 HBM3E가 아직 최종 통과를 못했다라는 것은 좀 공통의 의견인 것 같고요. 다만 HBM3E 8단은 단품 칩 인증은 통과를 했다라고 좀 코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어스 패키징 단의 이제 최종품 인증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미 8단 같은 경우에는 통과해서 납품 중이죠. 그리고 HBM3E 12단은 아직 단품 칩 인증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콜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아직 통과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콜테스트 중입니다. 12단은. 그래서 뭐 과연 HBM3E 12단까지는 하이닉스의 우세가 좀 많이 되겠지만 HBM4 다음 제품부터는 삼성전자가 조금 빨리 따라잡아 주기를 많은 주주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스티라는 회사가 오늘 8%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향으로 HBM 제조용 장비 납품 공시를 했습니다. 규모는 45억 정도로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인데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HBM 발주를 HBM 이 생산 캐파를 확실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올해와 내년도까지 막 2배씩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소부장업체 발주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EST 말고도 이런 류의 발주가 좀 여러 업체들에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도 시간외로 조금 한 2% 정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 중에서도 AI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캐펙스 지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 각도기님 방송 라이브에도 이제 같이 출연해 주셨던 이제 김단태님이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금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코멘트가 혹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빅테크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조금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AI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코멘트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AI 캐펙스가 과도해서 25년도에는 좀 과잉 구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AI 이런 성장 사이클에서는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가 훨씬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언더 인베스팅이 오버 인베스팅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과잉 투자를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인프라임으로 극복 가능하다라고 상당히 구글에서는 적극적으로 AI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반도체주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레고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예상 대비 좀 못한다면 반도체의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사이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제 모건 스탠리의 경고도 좀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금융이 오늘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사실 오늘 우리 하나금융지주도 한 2.7% 하락했고요. 우리금융도 한 1%대 하락했고 신한지주도 0.5%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에 그쳤는데 KB금융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도 4천억 원 하겠다라고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8월 26일부터 25년도 3월까지 자사주 4천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매입한 이후에는 전부 다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분기 배당은 시가 배당률 한 1% 정도 규모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자사주 매입 소각은 오늘 이번에 발표한 4천억 포함해서 연간 7,200억이고요. 배당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합하면 1조 9천억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죠. 네, 2조 원 가까운 주주환원 규모를 환산해 보면 24년도 총 주주환원율은 순이익 대비해서는 38%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연초부터 이 밸류업 기대감이 일었을 때부터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올 연말 기준으로 주주환원율 40%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컨센이 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40%에 조금 못 미친 38%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정도 되어야 40%에 도달할 거다 이런 류의 컨센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거나 아니면 딱 기대 정도 나왔다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걸로 오늘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7,300억 나오면서
컨센 대비해서 한 20%가량 상회를 해서 사실 은행주가 예상을 이렇게 크게 상회를 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예상은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주는 사실 이 PER이 워낙 낮은 업종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얼마나 순이익을 많이 내느냐에 대한 주가 민감도는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컨센을 이렇게 상회한 호실적을 주가가 반영하기보다는 예상보다 조금 덜 미친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4% 주가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가격이 24년도에는 7,200억인데 25년도에는 8,400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목표가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4% 주가가 하락했지만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은행주든 뭐 신한지주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사실 뭐 신저가를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뭐 50% 60% 넘는 상승세를 이끌었으니까 상당히 좀 은행주 성과는 오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이제 금융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도 다른 이유지만 상당히 좀 은행주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측면은 CET1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인데 이게 13.6%입니다. 이게 12%에서 13%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던 만큼 13.6%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니까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주주환원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주주환원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은행주들이나 금융지주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주주환원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KB금융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정반대의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 신성통상이라는 회사가 공개 매수를 추진을 했죠. 그래서 공개 매수 기간이 지금 끝났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목표 지분 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공개 매수 발표를 하고서 사실 주가가 많이 급등을 20%대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그 뭐 현재 시가보다 한 20% 더 높게 전부 다 주식 사줄게 우리한테 넘겨라고 이제 회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많은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20% 더 넘게 해줘도 안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개 매수 건부터 말씀드리면요,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공개 매수 신청을 받았는데 95% 이상 지분 확보를 해야지 상장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지분 확보를 다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상장 폐지를 결국 요건이 안 돼서 못 시키게 됐고요. 전체 주주 중에 27%만 공개 매수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총 지분 84%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의 대주주의 이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율이 78%였는데 84%까지 확보는 성공을 했지만 95%에 미달했다 보니까 상장 폐지에는 실패를 했고요. 소액주주가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반발을 많은 주주분들이 했냐를 보면은 공개 매수가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자본 총계가 4,50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4,500억을 받아야 PBR 한 배죠. 그리고 PBR 한 배라는 의미는 시장에서 그냥 ROE 한 10% 정도로 ROE 10% 정도로 자기 자본을 이렇게 불려나가는 회사들을 보통 PBR 한 배 정도 이렇게 멀티플을 이렇게 주곤 하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ROE가 최근 2년 동안 20%가 넘습니다.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연 800억 정도 순이익을 내면서 이익잉여금이 3,100억 정도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3,100억이나 쌓여 있는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주주환원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무배당 기조로 일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많은 순이익들이 전부 다 회사 내부에 이제 유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알짜이고, 이 ROE가 20%가 넘는 회사들은 PBR이 보통 2배까지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공개 매수 발표 이전에는 0.5배대였습니다. ROE가 20%가 넘는데 PBR이 0.5배대라는 것은 뭐 상당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만큼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앞으로도 주주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 않을 걸로 보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20% 정도만 더 지급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많이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치를 확실히 좀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공개 매수에 실패하면 이제 추가 또 공개 매수를 아마 발표를 할 텐데, 그 이후에는 공개 매수가를 좀 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공개 매수 가격인 2,300원 정도보다는 좀 높은 가격으로 다시 공개 매수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시장의 추측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성통상 주가가 10% 정도 상승해서 종가가 2,5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개 매수가가 수정돼서 2,500원 이상으로는 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오늘 반영을 했다라는 건데요. 뭐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지금 사실 2,500원이라는 공개 매수 발표 이전보다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제 공개 매수를 앞으로 더 높은 가격에 할 거다라는 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공개 매수 실패하고 추가적인 액션을 전혀 회사 측에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이 정도 지분 확보한 걸로 이제 충분히 만족해, 더 이상 공개 매수 안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이제 무언의 시그널을 준다면 다시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혹시나 뭐 장내 매수나 이런 걸로 지분을 너무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방산주 오늘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고, 뭐 한국에서도 뭐 미군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예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글로벌 각국이 군비를 증강시킬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 수출 기대감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4%대 상승했고요.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도 2, 3%씩 반등해서 뭐 거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올해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2%를 찍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는 NH증권에서 15,800명 정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7.2였는데 10년간 두 번째로 가장 낮았던 반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제일 낮았을 때는 2022년도 마이너스 10% 이때였는데요. 이때는 뭐 워낙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 냈다는 게 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코스피가 뭐 3%대 정도는 이렇게 상승한 상황인데 마이너스 7%는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수익이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샀길래 이렇게 부진했냐를 보니까 순매수 상위 종목이 1위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와 더불어서 2021년도에 상당히 좀 인터넷 플랫폼 업체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줄줄이 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 LG화학, 네 번째 포스코 홀딩스, 다섯 번째는 타이거 미국 S&P 500 ETF입니다.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2차전지 관련된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이버를 포함해서 2차전지 업종들 전부 다 해서 모두 25에서 30% 정도 올해 상반기에만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크게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했던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여서 실적에 좀 안 좋게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위 미국 S&P 500 ETF만 20%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수익률 안 좋은 것만 이제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 안 좋았던 거의 공통점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낙폭 과대주를 계속 추가 매수하는 이 전략을 썼는데 요게 상반기에는 사실 통하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좀 급등한 주식들이 더 올랐던 이런 경향이 좀 짙었었고요. 주가가 빠지는 주식들은 더 많이 빠지는, 줄줄이 하락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막 몇백 개가 속출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떨어지는 회사에 추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시장이어서 이런 결과를 좀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순매수한 네이버 포함해서 뭐 2차전지주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거론된 2차전지주 이외에 아마 개인 순매수 종목을 1위에서 20위까지 뽑는다면 대부분 2차전지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2차전지들 대부분이 이제 PER이 상당히 좀 고퍼 기업들이라는 점이라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높은 멀티플을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기대치를 충족 못했을 경우에는 이같이 주가가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슬프지만 상반기에 해외 주식 수익률은 오히려 10.9%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NH증권에서 해외 투자하는 34만 명에 대한 이제 분석 결과이지만 뭐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S&P 500 상승률 대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낮은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국내 주식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거둬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외 주식 성과가 훨씬 더 좋다 보니까 국내에서 많이 해외 투자로 조금 개인 투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를 보시면 2020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몇 퍼센트 정도 하느냐, 국내 주식을 100 정도 하고 있으면 해외 주식은 2.6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년도 상반기에 보면은 그 지수가 7.7까지 올라왔죠. 여전히 국내 주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성과가 좀 장기간 국내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좀 슬픈 현실인 것 같고요. 해외 주식은 사실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사실 크게 작용을 해왔고 정보를 좀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이제 받을 수 없다라는 측면이 조금 가장 큰 단점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런 측면들이 이제 챗 GPT 이후에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영어 자료 같은 경우에도 금방금방 번역이 돼서 텔레그램으로도 많이 빨리빨리 정리가 올라오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정보의 격차가 좀 많이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게 어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를 가리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더 좋은 기업이라면 해외에 있다면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이런 시대가 좀 되어 있어서 확실히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빅테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빅테크 투자하자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이제 국내와 해외 기업이 같은 시장에 있다는 가정하에 특정 기준으로 놓고 훨씬 더 좋은 회사라면 그런 회사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좋지만, 그냥 해외 미국 기업 성과가 좋을 거야 라고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위에서 시총 상위주들 그냥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좀 아니란, 그리고 남들 따라가는 투자 결정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성과를 냈던 그런 결과를 주었던 게 주식시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오른 업종은 국내 주식도 많이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주식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빅테크였고, 빅테크 종목들은 사실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끌었던 건 빅테크의 영향이 상당히 좀 컸는데, 이외에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올랐던 뭐 반도체 중에서도 뭐 AI 관련주라던가 뭐 은행이라던가 방산, 바이오 이런 섹터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시장이건 한국 시장에서건 구분 없이 그냥 실적 우상향하고 이런 좋은 종목들을 고르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메모리 업체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 훨씬 더 좋은 회사인데 단순히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이크론을 산다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투자 결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당히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알찬 정보로 각도기님과 같이 또 시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고 개별 종목, 개별 업종에 따라서 종목 편차가 상당히 갈렸고, 종가로는 안 봤지만 사실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한 종목 수보다 월등히 좀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힘든 장이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종목 선별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꾸준하게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